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이 나면서 윤 총장은 임기를 다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업무 복귀에 대한 여야의 시선, 그리고 이르면 내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개각, 100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선. 오늘 이런 주제로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 정지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평가부터 한마디씩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면 뭐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죠. 하지만 이제 저희로서는 좀 유감스러운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나마 법원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특히 크리스마스 전날 많은 국민들이 안도하고 또 다행이다, 이렇게 다시 정상화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같은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입장을 내놨는데요. 청와대 입장 듣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는데 굉장히 빨리 내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 짓고 다른 얘기를 이제 해보자라고 좀 더 입장을 빨리 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혹평을 내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지금 문제를 지금 대통령의 완전한 패착이었죠. 이게 처음 인사권자로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함께 임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게 1년 동안 이 나라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이렇게 폭주기관차처럼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무법부 장관이라 저는 불러왔습니다만 이렇게 밀어와쳐서 혼란을 끼쳐오고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정말 관리돼야 될 재소자 시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500명이 발생해가지고 큰 문제가, 이때 법무부 장관 소관인데 그렇듯이 이런 큰 문제를 이렇게 방치한 책임이 크죠. 그래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또 이게 또 엉뚱한 사족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족이란? 네. 검찰이 자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손바닥으로 국민들 눈길을 가리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다가 법원에서 말하자면은 이런 큰 그 결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판사 사찰을 했다고 했는데 사법부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그건 정식으로 한번 알아봐야 될 대목이지. 그리고 징계 사유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던 그 모든 절차라든가 그 내용이 그게 다 되었으면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완전한 그 추미애 장관의 패착,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획책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권력으로 수사가의 원전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증거 인멸하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또 울산시장 비리 사건 수사를 하니까 이걸 모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마지막 패착, 권력을 더 궁지로 모는 이런 패착을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매한 답변과 또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사람말한 것은 도대체 뭘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법원 결정문을 보시고 사는 이야기인지, 국민들이 눈기가 없습니까? 다 판결을 봤는데. 검찰에 대해서 성찰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사족이라는 지금 평가십니다. 보통은 이제 사족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야박하신 것 같고, 다만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조속하게 한 것이고요. 네. 그 전까지는 야당도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이 정도, 지금까지 검찰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다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피로감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박민경, 방역, 민생, 경제의 문제로 전환해서 나가자고 대통령이 저는 사과를 빨리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방역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도 야당도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예를 들면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또 시비를 붙이고 또 시비를 붙이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저 지난하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로 오히려 야당이 그렇다면 통 크게 우리가 방역과 민생과 경제로 나아갑시다라고 좀 받아안는 것이 조금 더 대안적 야당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 갖고 계속 한 줄 한 줄 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따지고 사족이다 뭐다 왜 붙였냐 이런 식의 논쟁과 토론을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지난 며칠 사이에 여야 의원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비교적 빨리 내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지지도 긍정평가가 역대 최저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힘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한 어떤 최근의 대응을 보는 어떤 위기감 그리고 뭐 집값 문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거나 저희가 그것에 대해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의 축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네.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방역의 문제에 좀 집중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민생의 문제 저희가 살펴야 될 것이고 또 어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 기간 동안에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 네, 백신이죠.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도 2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놨고 또 아울러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들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방역과 민생 경제로 이제 좀 전환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분명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민생으로 대통령이 좀 턴하려는 움직임으로 또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사태라는 것이 대통령이 자꾸 숨어 있었는데 그 추미애 사태가 어떻게 추미애 장관 혼자 독단적으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맞장구 치고 이 법적으로 나중에 혹시 이것이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아마 직접 나서지는 않으시고 뒤에서 다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걸 하려면 이제 지금 새로운 장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모양이 그런 게 아니라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제 국민의 길을 또 가리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걱정이 앞섰다는 이야기고 지금 백신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아마 국정 동력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도 그동안 이른바 K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희생, 개인 정보를 다 공개하고 개인의 자유, 동선을 제한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너무 조치해가지고 지금 해외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백신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백신에 대한 말도 이게 투명하지 않고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곧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사과를 하고 또 얼마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가 되는지 정확치도 않고. 최근에 그 화이자하고 얀센 추가로 계약했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밀 엄수 업무가 있다 해서 다 확실치 않았는데 그게 이제 해외 언론에 다 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계약이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다 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출 수 있는 게 아닌데 야당한테조차도 솔직하게 지금 백신 구매가 이렇게 비밀 엄수를 필요로 한다면 비밀을 전제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어제 계속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동맹국 간에 이전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 통화수합 원화하고 달러를 서로 맞바꾸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할 때 빨리 먼저 빌려줄 수 그럼요. 있도록. 네, 이거 굉장히 원화하고 달러하고 서로 가치가 다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외환위기 100을 이제 넘을 수 있었고 금융위기를 넘을 수 있었는데 백신 수합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백신 늦었습니다. 늦은 건 사실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백신을 많이 부축을 해두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좀 우리가 좀 먼저 좀 쓰자 동맹국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구매를 하거나 양산이 될 때 양산에서 해서 그걸 돌려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방식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야당과 대화를 이 문제에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자 좀 제안을 하고 그 백신 국민 백신 예산도 사실 야당이
꾸준히 주장해서 드디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거거든요. 야당과 좀 협력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야당을 탓을 합니다. 야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 대한 하락이 바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백신 반론 하나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이고요. 뭐 그 스와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다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방역과 민생 경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신 모습은 저는 충분히 토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당에서도 그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마치 대란인 것처럼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마치 우리가 너무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선동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좀 유의해서 같이 대안을 만드는 모습은 왜 마다하겠습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국정 지지도를 보셨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또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대권 가도에 있어서의 지지율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게 눈길을 끄는 이유가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큽니다. 먼저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1위로 치고 올라갔고요. 이낙연, 이재명 두 인물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KSOI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등이고 윤석열 총장은 3등입니다. 다만 두 조사에서 공통점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오름세로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그런 신호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최근에 어떤 징계 결정 그리고 법원에서 이 징계 결정을 뒤엎는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줘서 저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요? 그렇죠. 지금 저 모든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만든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과 여당과 여당 지도부와 추미애 장관입니다. 아니 저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이. 네. 근데 저 이름이 갑자기 들어갔던 것은 이제 추미애 장관의 공격이 시작되고 여당 지도부가 흔들기 시작하고 청와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심상찮고 했을 때부터 이제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의 그 당부를 물리치고 그냥 이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현상은 저게 저는 꼭 차기 대권 주자로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현재 바램 이렇게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몰아가고 이렇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무슨 법과 절차라는 게 무시되고 또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저렇게 검찰총장을 더구나 대통령 측근 비리들,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 수사한다고 몰아쳐도 되나 하고 걱정할 정도가 됐거든요. 네. 법치라는 게 대한민국의 기본인데 민주국가의 기본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반작용 때문인데 저것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마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더 높아지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국민들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의 희망이 이 정부가 하는 그런 법치 파괴에 대한 법의 복귀, 정상적인 법의 복귀 그리고 법치주의 회복 그걸 바라는 마음이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로 이렇게 묻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 또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고요. 네. 예.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한 평가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향후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네. 윤석열 총장 본인이 국회에 와서 이후에 총장 이후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한 다음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하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말 이후에 저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안타깝게도 야당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또 야당도 반성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3등 안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협력할 것을 협력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제가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그 관련된 최근의 논란을 보면서 지금 범여권 일각에서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사퇴까지 이번 참에 이끌어내도록 하자라는 말도 나오고는 있지만 방점은 지금 검찰 개혁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특위에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좀 더 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도 하게 되고요. 그것 이외에도 지금 검찰 개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낙연 대표하고 또 그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비공개 회동이 25일 날 있었다고 하고요. 또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과 또 이어서 회동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현재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하고 기소권을 검찰 내부에서 먼저 이것부터 분리하자라는 게 지금 먼저 논의가 되는 거죠. 그걸 먼저 그렇습니다. 추진하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뭐 당장 내년엔 이걸 하자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고요. 네. 이게 사실은 원래 검찰과 경찰이 역할 분담하면서 네. 검찰에 남겨두었던 게 부패, 경제, 공직자 관련 또 선거, 또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의 6대 범죄들은 검찰이 이후에 또 조사를 할 수 있게 해놨었습니다. 네, 수사도 하고 기소도 그렇습니다. 하고 돼 근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제 개혁안에 대해서 여당에서 우리 당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국면으로 자꾸 만들어가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네. 검찰 개혁이라는 제도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해 나갈 것이고 이후에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의 본질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게 봐서는 아예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까지 이참에 다 논의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엔 수사 자체도 되게 커지니까 경찰이 커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제3의 기관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저 본질적인 개혁안을 논의해보고 또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논의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제 본질을 자꾸 흐리는 것 같은데 진작 하렸으면 진작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 모든 개혁은 그 권력 초기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5년 차에 다가와서 많이 늦은 것 같고 더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역대 정부에서 쭉 있어 왔거든요. 있어 왔는데 왜 이 카드를 왜 그럼 다른 지금 의도가 이제 있다고 보시나요? 말하자면 이저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다 뜻대로 안 되니까 뭐 명분 찾기용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권 범위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은 당장 그 원전 비리 그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그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되었는가를 감사하던 그 감사 과정을 방해하고 증거 자료를 폐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범죄거든요. 네. 이거 공수처가 갖고 합니다.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있었던 8개 수석실인가요? 그 관여되었던 울산시장 선거 사건 이것도 공수처에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의 수사를 자꾸 떼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본질은. 그게 덧붙여서 지금 부패라든가 권력 만리가 되면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 부패 사건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도 좀 이 기회에 좀 떼놓자. 자꾸 겁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그런데 검찰의 본령이라는 것이 이것이 고급 수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생활 범죄가 아니라 아주 두뇌를 쓰고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떼는 것은 어떤 파사 현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악한 것을 깨고 또 큰 비리, 큰 부패를 척결해야 작은 부패의 자정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떼내어서 형용하려는 것은 스스로 이제 권력 말기에 드러날 사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개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르면 내일쯤, 빠르면입니다. 빠르면 내일쯤 사표가 수리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먼저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개각의 폭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런 인물들은 교체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에 대통령 이 정부 들어오면서 세웠던 인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택이라든가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스스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뚜렷하게 지키지도 않고 인사는 만사라 그랬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인사는 재앙이 됐습니다. 정말로 이 재앙이 바로 대통령 국정수행들을 깎아먹고 있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집값을 잡지 못, 집값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변창흠 지금 가장 큰 것은 이제 변창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인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의 말씀으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규제로서 이제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데 정책 능력으로 보거나 또는 도덕성으로나 인격으로 볼 때 상당히 오히려 정부에 큰 재앙이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될 텐데 왜 이걸 체면 때문에 강행하시는 것 같은데 야당의 반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이 문제는 장관 변창흠 장관 임명은 안 된다라는 그럼요. 그런 그렇게 말씀이신 것 안 같고요. 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장관급 얘기 나오는 것 이후에 이제 청와대 내부
인원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뭐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일부 언론입니다.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기사에 따라서는 뭐 양정철 이름도 나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지금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는데요? 타이밍은 어떤 의미로 뭐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저는 부여하기 이전에 네. 노영민 비서실장 자체가 오래되셨습니다. 아마 지금 최장기를 아마 눈앞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8일이 2년이 된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길게 한 비서실장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어쨌든 전체적인 국정 쇄신 측면, 그래서 방역과 민생과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마 그런 자연스럽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수석들 몇 번 바뀌실 때 비서실장도 좀 순차적으로 바꾸겠다고 입장을 이미 한번 내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임기가 아니라 2년 정도의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바뀔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정 쇄신의 흐름들을 좀 만들고 대통령 사과 이후에 1년의 교체 그리고 새로운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그러면 기회를 줘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최용두 의원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하셨는데, 자,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자, 영상 준비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재시도 오늘 역시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뭐 의혹이다, 뭐 이 다 해소됐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의혹이 전부 다 확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돼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서 채택이 임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피켓을 들고 항의합니다.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재석 의원 수 총 26인 중 찬성 의원 수 17인, 기권 의원 수 9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통 이제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되면 다른 건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발언 때문에 논란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거나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선택하셔야죠. 지금 물론 야당이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좀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나 노동인권 감수성 같은 것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 가격이 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야당이 매번 지적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책적인 기반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토부 장관을 공석을 좀 두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일을 시켜가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임명이 되면 이후에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생각인가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죠. 예, 그 국민들이 아마 요구하는 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는 이 장관의 공석 자리를 둘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국회에서 지금 국민들 뚜렷이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급의 문제. 마지막에 지금 김현미 장관이 빵이라면 차라리 공급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그건 이 변창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무위원 공석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오히려 이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문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부담과 그 문 대통령 인사의 최고의 재앙으로 기록될 겁니다. 자, 뭐 변창흠 후보자 과연 임명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갈 것 같고요. 또 개각폭 어느 정도 될지도 이번 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부터 보면 어제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이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움직임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글을 썼냐 하면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저는 글을 올려서 저게 어떻게 보면 뭐 서울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어쨌든 거물급 인사들이 여당 입장에서도 자꾸 등장을 해주면 좀 더 국민들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등장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데요. 아니, 우리 당은 이미 거물급 주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지난주에도 나올 이제 그렇게 예정이기 때문에 얘기하셨어요. 네, 이미 거물급 주자가 많이 나와 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저는 대선 주자 후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뭐 서울시장 후보군에 나오는 것이 옳은지는 저희가 좀 더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대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내 흐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우리 현재 의원으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확장성이 있는 중기부 장관 그리고 386의 맏형격인 우상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40대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박주민 의원 이렇게 해서 흐름을 좀 잘 만들면 저희가 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더 다른 뭐 대선 주자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후보들이 좀 잘 나서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박영선 장관님이나 뭐 박주민 의원이 좀 결정을 빨리 해서 레이스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 관심인데 오늘 그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 연결로 본인의 뜻을 전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이후 대선까지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먼저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 바로잡히는 좀 대한민국 또 헌법이 좀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또 우리 당으로선 전당대회 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아주 쭉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좀 폭넓게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이 대선을 꿈꾸는지 서울시장을 꿈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장 봤을 땐 서울시장 후보로 뛰어드는 게 좀 더 정당을 위해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바로 민주당 시장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생겼던 바로 그 원인 제공했던 바로 그 부분을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또는 그 인격적으로나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테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제 코로나 극복과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가 서울 중심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또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과 무엇보다도 주택 가격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이제 찾으려고 할 것이고 나경원 이제 전 원내대표나 또 오세훈 전 시장이나 우리 참 후보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 말처럼 공직이라는 것은 이게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숙명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역할이 다들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들로서야 이런 큰 과제들, 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들을 여러 가지 국민들의 뜻을 모을 시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경선 방식으로 추대하려고 이렇게 후보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떤 경선 룰을 채택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재보궐에 이제 김영춘 사무총장이 오늘 퇴임하면서 출마 의사를 지금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더 민주당이 열세로 보여지는데 네. 여기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렵죠. 더 어렵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향수가 있고 또 우리 김영춘 전 사무총장이 됐지만 이제 전 사무처장이 제가 볼 때 서울에서 재선을 한 국회의원인데 노무현의 꿈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부산을 내려간다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큰 정치인의 귀환을 바랬던 부산 시민들에게 새로운 떨림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형은 유리하지 않지만
한 번 정도 붙어볼 만한 그림 또는 또 다른 붙어볼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줄 걸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사사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